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에는 인지적 욕구가 있어요. 인지적 욕구는 내가 느끼는 것이고, 또 표출된 욕구는 내가 이런 욕구를 해결해 주세요. 옛날에 1980년대에 임대아파트 달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임대아파트 줬어야 줬어요. 줬어요. 그게 표출된 욕구고 규범적 욕구가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욕구겠구나 생각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 이 책에 다 있는데 어쨌든 안 드렸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욕구에서 그 욕구를 1890년대 라운트리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라운트리 조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 기초생계비가 얼마 정도 될까? 기초생계비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계비가 얼마 나올까요? 라면, 쌀, 반찬 해가지고 최소 33만 원, 저보다 조금 더 쓰세요. 조금 더 쓰세요. 45만 원? 조금 더 57만 원. 70만 원. 70만 원. 70에서 70. 6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는 돈이 그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 됩니다. 이게 1800년도에 30년도에 영국에서 라운트리 조사를 해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나라도 갖다 쓰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인간의 욕구 중에 생리적인 욕구 중에 먹고 사는데 최소한 욕구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라운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센트럴법이라는 건 그거보다 조금 더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까지 조금 더 생각한 게 타운센트법인데, 그거는 안 쓰고 있어요. 타운센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구 위계 이론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우리 한 거, 인간의 욕구를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 메슬로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메슬로 욕구에서 이 욕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슬로가 비타민과 가까웠어요. 비타민 최소만 먹어도 우리가 기능을 하죠.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역기능이 생겨요. 비타민을 안 먹었을 때 어떤 게 와요? 비타민. 각종 질병이 생겨요. 계혈병. 계열병도 오고. 예전에 저기 전쟁을 할 때 군함에 탄 사람들이 거기서 계열병이 올라가지고 많이들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비타민을 아주 적은 양으로도 기능을 하는데, 이 욕구도 조금만 해주면 기능을 하지만 그거를 못했을 경우는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안 먹었을 경우 사람이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듯이 비타민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먹으면, 그렇죠? 먹으면 먹고 싶은 욕구, 먹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 또 지금처럼 피곤하면 졸려온 욕구 있죠? 또 정족 보존을 위한 성에 대한 욕구가, 그런 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인간들은 어떤 욕구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충족되면 어떤 욕구? 사회적인 욕구예요. 사회적인 욕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어떤 분들? 주로 나홀로 하시는 분들, 장애인들 같아요. 이분들이 누워서 와상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죠. 그럼 사회적 욕구가 안 되죠. 그거를 누가 도와줄까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장애인 활동 지원사. 벌써 일회선보가 벌써 났네요. 활동 지원사분들이 도와주면 이분들이 사회적인 욕구를 통해서 우리 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은 존엄하면서 행복 주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인간의 가치는 뭐예요?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인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존엄하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학대받으면 안 되고 차별받지 안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장 사회복지 가치를 인간의 존엄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헌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엄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박스에 떨어진 거 있을 텐데. 최저생계비를 주면서 이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아 존중의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의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앉아 계신 게 뭐예요? 자아 실현하려고 지금 앉아 계신 거지. 심심해서 앉아 계신 건 아니죠. 인간은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하나씩 알면서 기쁨으로 누리고 있죠. 우리 기목자 선생님도 그래서 오늘 김포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거리량이 굉장히 많으셔. 우리가 어저께 만났어요. 그래서 김옥자 선생님이다. 어저께 강의 갔다가 만나신 거죠. 저기 저 부천에 갔다가 만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적어주셨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용기를 주셨던 김옥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회적 욕구를 하면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출된 욕구, 비교적 욕구라는 게 있다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규범적 욕구하면 전문가들이 정의된 욕구를 얘기할 수가 있고, 인지적 욕구, 우리가 인지하다 그러면 느낀 욕구입니다. 어떤 욕구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예전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뭘 줬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임을 줬죠. 근데 이분들 정부임이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정부임보다 뭘 주는 게 더 좋을까요? 일반비 줄 거나 일반비를 살 수 있는 돈을 주길 원하는 것이 그게 인지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출된 욕구는 표현된 욕구로서 1980년대 임대주택을 우리한테 달라 해주고 우리 저소득층들에게 임대주택을 준 게 그게 표현된 욕구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욕구하면은 누군 주는데 누군 안 줍니다. 똑같이 주는 공평적 욕구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적 욕구라고 하고요. 또 사회 문제라고 하면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느끼는 문제를 우리가 사회 문제를 봐서 그것을 해결해서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회 문제라고 봤을 때는 이 사회 문제가 생김으로써 어떤 그 사회복지가 되겠는데, 예를 들자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뭐를 했었을까요? 농경생활? 농경생활 하면은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농경사회가 해체되는 계기가 된 게 뭘까요? 증기기관차. 증기기관 전에 네. 중세 시대 때 무슨 전쟁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게 뭐냐면 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키우는 거였어요. 양을 키우다 보니 양이 털이 있어요. 다양한 털을 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원단을 만들었겠죠. 예, 원단을 만들 때 기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증기기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골에서 지금 농사 지을 데가 없어요. 근데 도시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도시로 갔습니다. 도시로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농사질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시골의 문제고 도시의 문제. 일자리가 부족해요.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막 가다 보니까 잠잘 곳이 없었어요. 주거의 문제. 또 어떤 문제 있을까요? 결혼해서
핵가족이 됐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올까요? 양육? 그렇죠. 아예 양육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60년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면목동에 판자촌이라고 들어보셨죠? 판자촌이 왜 세워진 거냐면 집들이 없으니까 판자촌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 500원, 1000원 해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문제, 아이들의 양육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어린이집, 새마을 어린이집, 유치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도시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라는 게 나와요. 기능주의는 사회복지의 어떤 사회복지를 통해서 기능을 한다는 주의고 개인주의를 얘기한 거고 갈등주의는 잘 사는 그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어떤 갈등이 있겠죠. 예, 이 갈등,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을 어떤 통제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 조절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을 갈등주의라고 해요. 양자 간의 빈부의 격차에서는 그 갈등을 국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조제하고 통제하고 정책을 한 것을 갈등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이제 그때부터 좀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생각하냐면 의료기술의 발달, 사람이 학력이 발달, 역량의 발달 이러다 보니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사회가 우리나라 고령사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0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2018년도에는 고령사회가 돼요. 고령화사회에서 2018년도에 고령사회가 되고 지금 무슨 시대? 초고령사회. 이러다 보니까 시골의 노인들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누가 돌볼까요? 시골에 있는 노모들 치매 누가 돌볼까요? 노인들이 돌봐요. 노인들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양보 서로 그렇죠. 상부상조 사회 연대성의 원리가 뭐예요? 사회보험입니다. 무슨 보험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랑 영국에 좀 앞섰을 뿐이지 우리나라 영국이랑 같은 의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가 발달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중에 사회보장 제도에서 사회보험이 하나하나 발달하기 시작한 도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가 출현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회복지의 접근 방법에서 사회학이랑 사회복지학이 있습니다. 여기 보셔요.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회학. 나는 사회학과 다녀. 너 사회학과 다니? 나는 사회복지학과 다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서 사회학과 같고요. 네. 사회복지는요. 우리가 그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빈부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소외된 분들을 조금 더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회학은 사회의 어떤 환경 전반적인 거를 이야기한다면 이론적인 학문이라면 사회복지는 그것을 토대로 실천하는 응용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회학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학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안 했을 때 그 말 같은데 이론적인 학문이 사회학이라고 사회복지는 실천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를 들어갔습니다. 처음.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를 하냐면 이론적인
이론적인 걸 해요. 예, 전반적으로. 근데 사회보장협의회를 들어갔더니 거기는 실제로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발굴하고 연탄도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길래 주민자치는 이제 그만두고 사회보장협의회 체계를 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 사회복지 본질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라고 하면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사회복지를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원리에서 첫 번째가 개인 중심이라는 겁니다. 개인 중심.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개인 중심. 우리나라 헌법에 뭐가 있어요? 헌법 그쵸 10조에 인간은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거기서부터 발로한 게 우리 사회복지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인을 존중하고 또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사회복지를 한다 그러면 이분을 일시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와줘서 이분이 뭐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을 때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지. 한 번 도와주고 시의 성격이라고 하면 그건 사회복지가 아니고 자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기본적 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돼요. 너는 이쁘니까 열을 주고 너는 안 이쁘니까 여덟을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데 그 공평에도요 절대적인 공평이 있고 상대적인 공평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평등.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하고 달리기를 해요. 근데 같이 달렸을 때 누가 이겨요? 당연히 비장애인. 그러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달리기 하려면 상대적인 공평을 어떻게 줘야 돼요? 그렇죠. 장애인은 저 앞에 나가고 비장애인은 뒤에서 섰을 때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바깥에 풍경을 봐야 되는데 저같이 적은 사람은 높은 거를 놔야 되고 우리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도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뭐를 놔줘야 돼요? 의자를 놔줬을 때 볼 수 있고 선생님은 그냥도 볼 수 있다면 의자를 놔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 평등한 게 아니라 상대적 공평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사회복지에서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서구 사회복지에서는 진화론이라고 나옵니다. 진화론. 그러면 선생님들 어떤 게 진화론이 맞나 순환론이 맞나 보세요. 처음에 사회는 지속적으로 직선으로 발전한다고 봤어요. 발전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고대 문명에서 현대 문명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서구 학설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순환론입니다. 아니야. 이게 좀 태화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때는 태화되다가 어떤 때는 발전되다가 할 수도 있어. 순환론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세요? 진화론 쪽이에요? 순환론 쪽이에요? 순환론 쪽이다. 저는 사회복지가 순환론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사회복지를 할 때 처음에 우리 그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디로 가셨어요? 집에 계신 게 아니라 시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시설에서 보호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권이 유린당한다든가 또 학대한다든가 또 밥을 안 준다든가 또 어디처럼 또 바나나 사과 썬 거를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학대예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게? 제가 집으로 갑니다. 또 집으로 가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인 어떤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시설로 갔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영국에서 네덜란드를 갔습니다. 영국에는 노숙자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요보 대상자들이 많아서
주위 환경이 지저분해요. 네덜란드 갔더니 그런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노숙자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깨끗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다 시설을 보냈대요. 아, 우리도 와가지고 영국에서 우리 다 시설을 보낸 거예요. 시설을 보내다 보니까 또 다시 인권의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의 삶의 질이 집이 편해져요. 우리나라 복지도 지금 어떻게 해요? 시설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재가로 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순환론 쪽이라고 봐요. 이렇게 사회복지도 이렇게 돌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재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듯이 진화론이나 처음에는 진화론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순환론이라고 하는 학설이 생기기 시작하죠. 저기 어렵진 않죠? 네. 예, 제가 쉽게 풀어서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것은 상호 연대입니다. 연대는 건 십시일반 돈을 내는 거예요. 부조해준다 그러죠? 우리 결혼식 할 때 어때요? 십시일반 부조금을 내면 그 돈으로 결혼식을 하고 또 그 집에서 결혼식하면 십시일반 내서 하듯이 상호 부조, 상호 연대성의 원리가 사회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변화지면 뭘로 돼요? 조금 뭘로 좀 됐을까요? 기부? 기부. 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국비, 도비, 구비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십시일반 내서 이렇게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국비, 도비가 쓴다고 그러면 우리의 세금이 정말 잘 쓰고 있나 그런 문제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죠. 이건 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 과연 제대로 분배하냐. 사회복지는 이거예요. 피자파이가 하나 있어요. 피자파이가 하나 있는데 과연 이거를 누구한테 나눠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배고픈 우리 선생님한테 나눠줄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분배를 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죠. 예. 배고픈 사람이 왜 줘야 된다는 설이라고 하면 이거는 선별적 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야 나도 세금을 내는데 다 줘야 돼 그러면 보편적인 복지인데 다 장단점 있겠죠. 그래가지고 책 읽는 사람 없어요? 혹시 이거 있는 분? 없구나. 그래서 사회복지 이제 개념이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를 했냐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자선으로 해가지고 자선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종교인들이 주로 자선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해요. 처음에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렇게 주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를 강의를 갔더니 50명 중에 기독교인이 48명, 2명만 아닌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이렇게 하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틀려. 권사님이라든가 뭐 집사님이라든가 보면 얼굴이 화사해, 밝아. 우리 박 선생님도 밝아요. 이렇게 밝습니다. 그 사회복지가 이제 그 예전엔 자선에서 이제 하나의 권리로 됐다는 거 다 아시는 얘기고요. 옛날에는 보호하고 구제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의 정상화라는 것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화의 개념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로된 거냐면 1945년 네덜란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는 것이 정상화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사회 통합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정상화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의 정상화 개념은 어려운 사람, 부자, 중간 모두 더불어 나누면서 사는 행복한 시대를 만드는 걸 정상화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화하고는 좀 다른 점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를 실시 주체는 우리가 생산자 또는 다른 말로 공급자 또는 소비자라고 그러죠. 사회복지 생산자는 누굴까요? 사회복지 공급자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인데 그 소비자는 누구예요? 소비자는 모든 국민이 소비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생산자 위주였었어요. 생산자 위주고 소비자는 수동형으로 남은 거예요. 주는 대로 받았어요. 이제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따르는 결정권과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애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생산자가 서비스를 주는 대로 수동으로 받았고 주문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의 소비자로서 만족에서 감동 시대로 그런 서비스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를 하는 우리가 생산자라고 했을 때 우리 쓰는 소비자들에게 만족해서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서비스가 완벽하게 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복지 객체라고 하면 소비자가 소비자의 그 최저 수준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은 최저일까요? 최저일까요? 최저예요.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가요? 최적을 갑니다. 적을 간다는 건 예를 들어 먹고 사는 거에서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문화적인 생활까지 심리적인 사회적인 추구하는 것까지 했을 때 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저와 최저 아시겠죠? 예, 죽지 않을 만큼은 최저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까지 고려하는 것은 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선별적이라는 거 보편적이라는 거 이해를 하셨죠? 홀라는 뭐예요? 선별적. 보편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책을 보시다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집합주의, 반집합주의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자유주의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사회복지를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개인주의예요. 근데 국가가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안 할까요? 개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영국하고 미국은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로 건강보험 미국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예. 미국은 니네가 알아서 하고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뭘 주죠? 노령연금 주죠? 예. 걔들은 노령연금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주는 거야. 적게 낸 사람은 적게 줘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 그 다음에 중도주의가 있습니다. 반반이에요. 국가가 반, 개인이 반, 중도주의. 그 다음에
반집합주의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념 정리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집합주의 같은 데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해가지고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있고, 우리는 나도 되고 또요. 스웨덴? 스웨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쪽은 여기는 집합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를 들어 세금의 몇 프로를 떼요? 40%. 40% 뭐 30%를 떼가지고 국가에서 그거를 노후에 보장해 주는 데가 북유럽이니까 그 사회복지 발달이고 저기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니네들이 알아서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렇게 분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있는데 가족주의라는 뭐 이웃 가족이 알아서 사회복지를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국가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생님들이 아실 게 복지다원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복지다원주의. 주로 복지는 누가 했어요? 복지. 국가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도 한다? 개인이 합니다. 우리 연탄 여기는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연탄 나누기가 없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 연탄 나누기가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을까요?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이제 중앙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좀 커요. 그거에서 연탄 나누기, 연탄 봉사하다가 푸드뱅크까지 그 교회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또 뭐도 하냐면 국수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국가가 주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개인, 집합, 단체 여기저기서 하는 것을 복지다원주의라고 하죠. 근데 종교다원주의가 있듯이 복지도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잠깐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한 1분만 하고 넘어갈까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 선생님 종교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도 예스, 부처님도 예스, 마음에도 예스. 그게 다원주의야.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예, 오케이. 모두 오케이는 다원주의야. 우리 복지에서 너도 나도 다 복지해 주니까 다원주의야. 근데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뜻으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네. 이건 종교 얘기가 아니라 다원주의 하다 보니까 저는 아니라고. 같은 종교라도 저는 100%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이거 잘못 들었어요. 복지 다원주의가 있듯이 예. 가족도 이웃도 뭐 국가도 모든 사람이 복지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객체는 받는 사람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해가지고 하나님 오케이, 부처님도 오케이, 모두 오케이. 그런 큰 교회가 그런 거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WCC. 그건 WCC. 100% 아니라고 봐요. 조 선생님, 하나님은 요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냐면 종교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종교, 예. 그건 100%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밖에 아닌 건데 내가 어떻게 다 다원주의 하다 보니까 그거를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주체는 공적 사회복지가 있고 민간 사회복지가 있는데 요즘은 복지 다원주의 해가지고 공적 사적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념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처음이니까 가족주의, 국가주의, 선별 다 있고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해가지고
갈등주의에선 복지정책을 갈등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는 거죠. 갈등을 관리하는 거를 보는 게 갈등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과제로 하면 어려울 것 없고요. 우리 그 행정원에서 저 사회복지 저거 배우셨죠? 사회복지 발달사. 네. 그다음에 영국 거, 한국 거 다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양쪽에 다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는 과제를 어떤 걸 내냐면 그 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비교하고 찾으면 다 돼요.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 비교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달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앞으로 외국과 방향 그렇죠 방향을 제시한 거죠. 외국과 우리의 사회복지 발달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 사회복지 문제점과 방향 제시 예. 됐죠? 과제예요. 중간고사. 예. 언제까지 됐어요? 언제까지 해오실래요? 근거 자료로 해야 되는 거니까 거다가 고등학생들처럼 딱딱 비교 이렇게 해놓지 말고 그랬으니 다까지 써야 돼.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까지. 서론은 뭐뭐에 대해서 직봉한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해놓고 결론은 비교 발달해와서 앞으로의 문제점은 이렇고 방향 대신 이렇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논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려울 거 하기도 없어요. 선생님 말만 따라 해가지고 보낼게요. 메일로 보내? 아니 저기 과제가 어떤 것인지 지금 과제 아시겠죠? 선생님만 모르겠대.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을 비교 분석하고 방향 제시. 다시 써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할 건데 저희 그 개론에서는 확실한 개념만 아시면 사회복지 70~80%를 보다 개념만 아시면 다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제점을 내 과제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그냥 각자의 뭐 서론, 본론, 결론을 낼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거를 테마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여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요거를 어디다 제출하는 거예요? 어디다? 메일로 오래 아니면?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 아니, 뭐를 따로 주면은- 한번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그때 아니. 되면 되세요. 다시 그 지금 주제는 종이 맞는데 하나만 주세요. 주제는 저기